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마음 공부하는 서울닥터 김석봉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원장이 그 일부 말에서요. 네. 관찰자가 돼야 화가 안 난다는데, 네. 근데 세상에 살다 보면 네. 내가 모르는 일이라도, 네. 예를 들어서 이번에 보면 청와대에 개입항시키고 네. 그런 것 저런 걸 갖고 사회적으로 좀 설치고 다니면서 네. 이 개빙자애가 앵벌이하고 네. 심지어 미국의 법인까지도 만들었대요. 아, 그래요? 자기 아버지가 직원으로 있었고 또 더 나아가가지고 거기서 들어온 돈은 어디 갔냐 이야기까지도 또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박소연이나 이런 사람을 보면 네. 그 말 못하는 동물을 갖다가 구조한다고 그렇게 천사인양하고는 돈을 1년에 20억씩 원을 받고 네. 그러고는 그 개를 갖다가 또 돌보지 못한다고 예? 만화석을 타고 안락사시키면 차라리 있는 게 다 풀어줘가 죽든 살든 지 운명을 지가 선택하게 네. 유기견으로 살아가는 게 낫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저런 인간이 아직도 뻔뻔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네. 저렇게 하고 있고 네. 그걸 갖다가 뭐 청하게 개를 한 마리 보내서 그런가 서로 개로 엮어진 개 같은 관계인지는 몰라서 모르겠지만은 조사도 안 하잖아요. 불러가 어지간하면 벌써 이렇게 해가지고 조사 아직 안 했어요? 아다리 했건데 조사. 말만 뭐 그렇게 하지. 예. 고발을 했으니까 이제 네. 하겠죠. 네. 그래서 이런 거 보면 막 화가 네. 그게 이제, 참을 수가 없어요. 네. 그게 이제, 의로운 화죠. 그런데 그런 것도 이제 의로운 화라는 거, 제가 화를 내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화라는 감정이 인간에게는 존재하고 그런 감정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근데 화에 농락당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 이야기는. 예. 화라는 감정이 화를 계속 곱씹다 보면 화가 증폭이 돼서 나의 전부를 화가 지배하게 되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나의 행동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문제에 나 자신에게도 해롭고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화가 났을 때 내가 정의로운 화가 나 있구나라고 제3자가 돼서 관찰하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거를 화를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라 화는 내가 없애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저절로 에너지가 닿으면 소멸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화에 풍덩 빠지지만 않으면 됩니다. 완전히 화가 나를 전체를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빠지지만. 저런 거를 보면 이게 마음속에 뭔가가 저도 뭐 화를 누구한테 냅니까? 아이 나쁜 년하고 혼자 있을 때 요가지. 그런데 마음속에 이렇게 뭔가가 데미지가 좀 축적되고 있는 것 같아. 네. 얼마 전에 보면 이 복지 국가라는데 82살 먹은 엄마하고 뭐 56살 먹은 딸하고가 딸이 조금 이렇게 울리지 못하는 이런 성향이 있어가지고 아마 사회적으로 좀 고립됐던 것 같고 엄마가 돌보다가 형제들은 다 멀리하고 둘이 자살해서 이사를 통보받은 날. 근데 뭐 수입이라고는 엄마의 그 노령연금 25만 원이 다였다고 하고 그러니까 있는 돈 깨먹고 견디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자살을 이사 가야 될 날은 갈 데가 없었겠죠. 그렇겠죠. 그 다음에 지금 또 장부에 잡히지 않는 애들 중에 죽는 애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애를 놓고 이렇게 신고를 해야 될 건데 출생신고도 안 하고 이렇다가 폭행이나 막 이런 가정에 이런 내부에 이런 것 때문에 애들을 죽이는데 그 애들은 죽어도 그렇죠. 이런 것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심지어 또 뭐 애들 같은 경우에는 죽어도 뭐 속이는 경우도 많고 사인을. 그래서 이런 이 아주 제일 약자 영아들 그 다음에 무슨 아까 그 동물 같은 개들 팔아가 이제 돈까지 받아먹고 죽여요.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이 마음의 데미지가 조금씩 이렇게 계속 쌓여가는 것 같아요. 그게 실제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양심이죠, 양심이 화를 내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 인간의 모습, 인간에게는 사랑의 마음도 있고, 또, 이렇게 정의로운, 잘못된 것을 보면 고치고, 내가 어떤 희생을 겪더라도 그걸 고치고 해결하고 싶은 그 마음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이 세상이 이렇게 이 정도라도 살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들이 그렇게 많은 숫자가 그게 이제 보통 1% 정도를 보는데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를 1% 정도 보더라고요. 그렇게 많아도 그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원칙을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도 화가 많이 나요. 예, 예. 국민을 팔아가 대통령 선거에 나오는데 예, 예. 옛날처럼 차떼기로 돈 안 받아도 예. 대통령 선거에 공식적으로 쓸 수 있는 비용이 얼마쯤 되는 거 아십니까? 몇백억 되나요? 한 600억 넘죠. 예, 한 되죠, 600억. 예, 예. 그러면 선거 때 나가면 여기저기 돈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제가 대선 나가면 그럴 리도 없겠지만 원장님이 그래도 봉투라도 하나 갖고 오겠습니까? 안 갖고 오겠습니까? 가죠. 그러니까 네, 선거비 하시라고. 그래 갖고 또 선거 비용 600억 안에는 근거만 만들면 다 돌려받거든요. 네. 그럼 내가 받은 거는 네. 차곡이 쌓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네. 그러면 대선 나가서 떨어져도 대통령 선거 나가서 떨어진 사람 중에 생계 어려움 겪는 사람 봤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국회의원 선거 나가도 떨어지면 망한다는데 대통령 선거 나가가지고 떨어져서 망한 사람 보셨어요? 이제 좀 다르죠. 대통령 선거하고 국회의원 선거하고. 그러니까 네. 이런 거를 보면 오히려 질 걸 알면서도 네. 나가가지고 네. 돈을 벌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있을 수 있겠죠. 남들은 그래도 국가를 위해서 저렇게 무모한 도전을 하는구나 하고 칭찬을 하겠지만 자기 내부에는 돈이 차곡차곡 쌓여갈 수 있어요. 네. 이거는 이제 좀 아는 사람들은 뭔 말인가 빠꼬미로 알 겁니다. 네. 자, 지금 한국당의 이 당 대표들 내 이야기 좀 하려고 그래요. 네. 자, 저렇게도 한 10명쯤 나온다 그래요. 네. 근데 다 나온대. 오늘 이제 지금 검색어에 보면 이 지금 저희들이 목요일 날 이걸 하고 있는데 네. 지금 보면 아까 보니까 그 검색어에 이 저기 누구야 김병준 하고 또 무슨 뭐 이런 사람들 이름이 막 김병준 씨도 나온대요? 예, 거기도 지금 오늘 아마 출마 선언한다고 한 것 같아요. 아, 김병준은 전대 불출마 의사를 밝혔네. 이거 그래도 이 양반 그래도 좀 다행이네. 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황교안, 오세훈, 홍준표도 안 나와야 된다. 네. 왜? 대권을 가는 사람이니까. 네. 그런데 이 보수가 망하는 줄 알면서도 네. 저렇게 뭔가 새로움을 갖고 오지도 못하고 구태의연하게 끝끝내 발먹겠다고 나오는 거는 저기 공천에도 돈 법니까 안 법니까? 그러니까 지분 싸움이죠. 지분 싸움 결국은. 그러니까 당 대표를 해도 네. 공천을 줄 거 아닙니까 주로. 그렇죠. 나는 못 네. 주겠지만 네. 대표하면 절반 이상은 공천을 줄 거예요. 비례대표도 네. 그렇고. 그럼 아무리 선거에서 돈 받아도 잡아간다 해도 그래도 떡을 만지다 보면 떡고물도 생기고 이렇게 네. 이렇게 막 혓바닥에 들어가지 않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또 대권까지도 한번 가보고 네. 설사 대권에 가서 떨어진들 또 좀 쌓이고 네. 그런 게 아니라면 뭔가 새로운 게 하나도 없고 새로운 이야기를 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저렇게 당 대표부터 하겠다고 하는 게 10명 맞다 보십니까? 이상 나오는 게 뭐냐면 제 생각에는 이제 당대표 선거가 끝난 다음에 서로 이렇게 그 지분 나누기 같은 것들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나중에 이제 중도에 누구를 지지한다면 사퇴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이제 서로 역학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그럴 때 자기의 역할을 확실히 해놓으면 나중에 여러 가지로 그 유리한 측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양보한 사람이 당 대표가 된 경우에는 확실하게 도움이 되죠. 그런 것도 생각하고 다 해서 할 거예요. 전 보수 대정의 심리를 한번 묻고 싶은데요. 네. 자, 유명하면 지지도가 1이고 네. 경력 좋고 유명하면 네. 근데 그 사람이 과연 적합한가 네. 잘했는가 못했는가를 따지지 않고 네. 조사하면 과거의 경력이 제일 나아서 제일 인지도가 높아서 그 사람 지지도 1이다. 네. 이런 식으로 나오는 이
보수 대중의 심리가 보수 그래서 또 뭐라고 합니까? 아, 그래서 저 사람이 제일 확률이 높다고 이렇게 보잖아요. 네. 예. 그게 보수뿐만 아니라 좌파도 마찬가지고 우파도 마찬가지인데 인지도의 함정이죠. 인지도가 높다고 해서 그 사람이 능력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인지도가 낮다고 해서 그 사람이 능력이 낮은 것도 아니고. 근데 국민들이 평가할 수 있는 가까이서 직접 상대하기 전까지는 알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래도 다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뭡니까? 총리도 하고 네. 국회의원을 여러 번 했고 또 시장도 했고 네. 뭐 이런 또 당 대표로 선거도 출마했다가 떨어지고 네. 그러면 그 대선이나 네. 이런데 그런 거를 보면 다들 어떤 사람인가는 좀 봤을 건데 그래도 그냥 묻지마로 지지로 몰려가는 성향들이 있어요. 이 쥐떼들처럼요. 제가 오늘 좀 표현을 좀 하지만은 좀 대중들이 정신 차려야 된다 생각하는데 왜 자기 생각들이 없어요? 상식을 갖다가 적용을 안 하고.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게 그 자유민주주의가 제대로 선진국화 되려면 대중들이 의식이 개인의 존엄성, 그다음에 진실에 대해서 어떤 게 진실이고 어떤 게 거짓인지 나름대로 분석을 해내고 그러는 게 필요한데 그냥 바 논리로 그냥 가버리고 진영 논리로 가버리고 이렇게 되게 되면 그 나라 민주주의 시스템이 약화될 수밖에 없죠. 옛날에 반기문 씨가 유엔 사무총장을 10년 했지요. 네. 5년씩 2번. 네. 유엔 사무총장 10년 한다고 한국 정치를 잘할 거라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는데 네. 오히려 그렇게 오래 비웠으면 정치판의 감도 떨어지고 그렇죠. 또 외교관 출신이라서 선거도 한번 안 나가보고 네. 또 뭐 이 뭡니까 저 무슨 뱀장어? 기름 바른 뱀장어. 기름장어. 그럼 기름장어를 하니까 매끄러웠어. 잘 자기 빠져나간다. 소신이 별로 없을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러면 그건 대통령으로 한국에 적합하지 않다. 한국에는 소신 있는 사람이 적합해야겠다. 이게 네. 상식인데 네. 또 나온다니까 그걸로 우 몰려가요. 보름 뒤에 어찌 될지 모르고. 네. 그런데 좀 배웠다거나 좀 과거에 좀 경력이 있었다는 사람이 그 줄 서면 그 다음에 또 언론이 바람잡고 네. 그러니까 대중들이 웃 따라갑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세력이 형성되는 거죠. 근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마크롱 뭐 별것도 아닌데 네. 40도 안 되는 사람을 네. 프랑스 대중들이 선택해서 네. 지금 또 욕 죽으라고 먹고 있지만 네. 어쨌든 기존의 여야 정당을 박살내버리는 이런 일도 가능하고 네. 미국 같으면 또 지금 뭐 한참 잘못 뽑았지만 트럼프 같은 사람이 나와서 네. 기성 정치를 사실상 양쪽 다 엿먹어버리는 일도 하게 네.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국에는 왜 그런 게 안 될까요? 아직은 그런 때가 아직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때가 안 됐다는 거는 국민의 수준이 낮다는 겁니까? 민주화에 대한 민주적인 부분 그리고 그런 부분이 민주적인 교육 자체가 아직 덜 성숙되지 않았나. 그 교육은 학교에서 시킵니까? 뭐 가정에서 시킵니까? 어째 시킵니까? 아니 사회가 시키는 거죠. 사회가요. 사회 민도가 올라가면 당연히 그 사회에서 커오는 청소년들도 같이 민도가 높아지는 거죠. 우리가 일본 사람들을 욕하지만 일본 사람들이 질서를 지키거나 네. 뭐 이런 거 보면 깜짝 놀라울 만큼 대단하죠. 중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놓고 보면 다 보이죠. 예, 다 보이지 않습니까? 네, 네. 딱 그냥 한 하루만 쫄쫄 따라다니면 하루 한 말도 안 하고 똑같은 추리닝을 삼선 추리닝을 입혀가 파란 거를 예? 제스처에서 하루 종일 밥 먹고 화장실 가고 뭐 줄 세우고만 해봐도 일본 사람, 한국 사람 다 이렇게 중국 사람 고르지 않겠습니까? 하루 종일이 아니라 잠시만 있어도 예? 잠시만 있어도 안 되겠습니까? 예. 근데 왜 우리는 중국보다는 좀 나은데 이게 그렇죠. 민도가 아직 그 서서히 올라가는 거죠. 안 높을까요? 지금 우리 민주주의 역사가 짧잖아요. 집에서 좀 안 패서 그럴까요? 옛날에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그걸로는 절대로 민도 안 올라갑니다. 안 올라갑니까? 예. 그래서 이 민도 교육은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현재 586 종북 세력들이 이렇게 깽판 치는 것들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야
한 단계 도약하지 않을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망하기 있잖아. 한번 완창 망해버려야 파괴적 그러니까 재창조가 되는 겁니까?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아니 운동권이 건달이라는 거를 몰라요. 모릅니까? 네. 내만은 대부분 모르죠. 그냥 자기의 그 온몸을 던져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싸웠다 그렇게 생각하지 건달이라고 생각 안 하죠. 그리고 자기가 노력해서 돈 한 푼 벌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많다는 것도 모르고. 참 운동권에서 감옥 갔다 와도 다 보상받고 네, 지금 민주화 유공자고 네. 다 그런 세상에 네. 참 그 종북 세력들 중에 진짜로 민주화 유공자 된 사람 많아요. 제가 직접적으로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거의 간첩 수준이었던 사람도 민주투사로 대접받는 상황이니까요. 근데 이제 보수 진영 안에서 보면 운동권은 뭐 건달을 다 치고요. 네. 여기도 보면 지나치게 의인이냐, 네. 또 무슨 훌륭한 인물이다, 네. 또 뭐 조금 하면 막 이래 몰려가다가 네. 사람은 항상 그 사람의 내면에 네. 양면성이 있고 네, 또 그렇죠. 시끄러진 사람은 특히 그런 게 더 많거든요. 네. 그렇게 이렇게 몰려다니는 성향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네. 제가 좀 항상 모든 일을 객관적으로 보라고. 나 신재민이 문제를 네. 처음에 신재민이 사태가 생기고 저기 좀 이상하다. 네. 안 좋게 끝날 거다. 네. 좀 지켜봐라 했는데 송금 하자 해서 뭐 돈 1,000만 원도 보내준 사람도 있다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요. 뭐 네. 유튜브 하는 사람들이 네. 그 1,000만 원 보낸 사람한테 지금 이제 물어보면 아이고 그걸 갖고 떡을 사 먹으면 진짜 이랬을 건데 왜 이렇게 막 쏠려다니면서 그게 이제 의인에 집착하고 이럴까요? 우리 국민들이 마음이 허한 것 같아요. 마음이 그래서겠습니까? 네. 마음이 허하고 자기가 없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자신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타인 속에서 자기의 삶의 위안을 받으려고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타인이 자기를 인정해주면 살만한 가치가 있는 거고, 타인이 자기를 받들어주면 대우를 잘해주면 자기 삶이 괜찮은 것 같은 착각에 빠지고, 그렇기 때문에 자꾸 지금 현재 뭐 의인도 찾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인정머리 더럽게 없는 놈이라는 소리 평가를 많이 받았죠. 좀 객관적으로 보라고 문제 좀 있다 이러니까. 그게 성숙한 겁니다. 그게. 예? 인정머리가 없는 게 아니라 그게 성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람을 봤을 때 동전의 양면을 보듯이 그 사람의 장점도 보고 단점도 보고 전체를 봐서 그 사람을 평가를 하고 그 사람과 교류를 해 나가야지. 장점만 보고 막 좋아했는데 내가 자기가 굉장히 싫어하는 단점이 눈에 띄는 순간 그 사람에 대해서 무시하고 비하하고 이렇게 되는 게 그 미성숙한 거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억투브라고 뭐 네. 젊은 애 몇 명이 뭐 가면 쓰고 나가 네. 누가 뭐 보라서 억수로 인기 있다 해서 보니까 내 뭐 좀 그 시기 하더만은 네. 그 뭐 순식간에 한 60만 가요. 네. 내가 지금 3년 8개월을 죽자고 해도 32만인데 네. 뭐 질투나는 게 아니라 어차피 네. 사는 네. 세계가 그건 다르니까. 아닙니다. 네. 근데 내가 봤을 때 그 좀 문제가 조금은 있다. 네. 세상을 저렇게 얄팍한 부분을 대중들을 현혹시키는 건데 그 사람이 세월호도 뭐 조롱했지만은 또 천안함까지 조롱해서 물만두라고 했던 사람이다. 네. 그 천안함. 네. 그러니까 과거에 뭐 풍동 뭐 그 사람 풍동 무슨 뭐 헌병이니 해가지고 막 말을 함부로 했다. 그래갖고 청와대 청원 들어가고 하니까 얼마 전에 나와갖고 뭐 나의 인생 해가 또 자아 비판하고 그 다음에는 또 나의 제 해가 자아 비판함에도 유튜브가 지금 그걸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계정 해제를 시켜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보수 대중들이 열광하고 있는 어떤 뭐 그런 어떤 부분들에 보면 제가 볼 때 지나치게 극단적인 이야기로 대중을 현혹시키거나 근데 젊다고 또 다 몰려가요 거기를. 그러면서 마치 뭐 젊은 애가 하나 나오면 아이고 우리 보수에 귀한 젊은 애가 나왔는데 어떻게 좀 하자 이런 식으로
그 대중들이 생각하는 이제 경향이 있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봐요? 대중에게 인기가 있는 거는 보통 단순화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자극적인 단어를 이야기하고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면 그게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짧아야 되고. 저보고는 길답디다. 근데 나는 한 3, 4분 이상은 해야 예, 스토리가 완결된다 생각을 하니까. 히틀러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대중들이 굉장히 그 현혹되기 쉬운 것들을 골라서 이야기를 주로 연설을 했었어요. 예. 대중들이 그때 당시에 제일 가렵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긁어주는 연설을 주로 했기 때문에 그 서양에서 제일 이성적이라는 독일 사람들이 거기에 그 빠져 들어가 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전쟁에 다들 동원됐고 참여했고 그런 거죠. 적극적으로 나치를 지지했고. 예. 그래도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상류층이나 지식인들은 히틀러에 반대하는 사람도 좀 있었고, 일부 있었죠. 예. 아주 일부 있었죠. 예, 또 뭐 히틀러를 제거하려고도 하고 했는데 한국에는 보니까 지식의 상하류나 이 부의 상하류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뭐 이념이나 이런 데 걸리면 네, 좀 나은 사람이 없어요. 그냥 나이 따라 가버려요. 네. 진영 따라가고. 네. 그러니까 그때 우리 황 소장님께서 외롭게 싸우셨잖아요. 박근혜 탄핵 그 당시에 보수파들 중에 다수가 그 태극기 부대 하면서 이렇게 박근혜 탄핵 잘못했다라는 거를 그 사람도 주장을 했고 황 소장님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었다라고 객관적으로 의견 표명을 하셨기 때문에 그 뒤에도 굉장히 많은 힘든 일들을 겪으셨는데 근데 그게 실제로는 지식인의 모습이죠. 옳고 그름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자기 진영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잘못하면 그거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그게 지식인이죠. 그렇지 못한 그런 지식인들이 사회를 정화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지식인이라는 사람들이 전부 그 곡학 아세만 하고 있으면 그 사회가 어떻게 지식인에 의해서 정화가 되고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전부 자기가 공부했던 지식 가지고 권력에 아부하고 자기의 진영에만 아부하는 그런 일만 하면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또 떠요. 그래서 그 무슨 스캔하는 기계가 하나 있어가 네. 머리를 갖다 대면 지식도 몇 퍼센트, 양심도 몇 퍼센트, 도둑놈 심포 몇 퍼센트 이래갖고 탁탁탁 수치화 좀 시켜가 거기에서 뭐 몇 점 이상만 지식인이라는 표현을 쓰라. 이랬으면 좀 좋겠어요. 네. 그냥 황당한 이야기고. 어쨌거나 이런 부분에서 하나를 분위기를 몰고 가면 그때 아니라는 사람이나 이런 소수에 대해서는 완전히 이 폭력성이거든요. 우리 사회에 저는 숨은 폭력성들이 만만찮다고 봅니다. 왜?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이나 어떤 판단의 폭이 아주 작은데 제가 이게 대미관계에서 특히 지금 뭐 미북 정상회담 이건 솔직히 말하면 상당한 지식이 있어야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사실은 뭐 밖으로 제가 뭐 이런 해외 관계 전문가가 안 했지만은 오랫동안 이런 부분에 인적인 네트워크와 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냥 댓글 다는 거 보면 쥐가 박사야. 예? 그래서 저같이 그런 것과 관련되는 서적과 정보를 입수하고 또 해외에 물어도 보고 이렇게 하는 사람과 그냥 신문에나 이런 기사를 보고 남이 이야기하는 걸 듣고 자기 지식을 형성해서 이렇게 다 지식의 폭이 똑같은데 네가 말하는 것도 틀렸고 나는 이게 맞다. 이런 식으로 이 외교나 이런 부분에 심지어 그래가지고 얄팍하게 아는 걸 갖고 이제는 막 유튜브를 하면서 사람들한테 전파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생각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자기 생각이 없고 그냥 다른 사람 생각을 자기 생각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마디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이렇게 뭐는 옳고 그르고 하는
그래서 저는 옥석을 흑백을 가리지 못하는 상황으로 대중들이 몰려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그래서 더 지금 들어요. 정보화 시대가 됐지만 쓰레기 정보가 너무 많아요, 인터넷에. 잘못된 정보. 특히 이제 제가 의료에 관련된 정보들 중에 참 환자에게 해로운 정보가. 거기 또 굉장히 그런 게 많대요. 이상한 정보들. 또,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런 아이들을, 소아 애들을 예방접종을 안 시키는 거, 안 시켜야 된다. 예방접종을 시켜서 애들이 문제가 생긴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그거를 또 부모들이 믿고 또 그렇게 해요. 따라서. 참 답답한. 그러니까 정보에 우리 모두가 정보화 시대에서 정보에 접속은 쉽게 할 수 있지만 그 정보에서 이게 잘못된 정보고 좋은 정보고 이게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정보의 쓰레기 속에서 몸부림치는 거가 되는 거거든요. 참 좋은 말씀입니다. 구분할 수 있는 역량. 근데 그 역량도 사실은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자꾸 실제로 자기가 그것도 공부를 해야지 그거를 구분할 수 있는 잣대도 생기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요즘 참 이런저렇게 마음에 이제 고통을 느끼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경제도 안 좋으니까 개인적으로도 그럴 거고 또 사회도 지금 희망이 보이지 않다 보니까 이럴 건데 이 고통이라는 부분에 이 의미나 극복 방안이 뭐 좀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고통을 겪거든요. 그 고통의 끝은 이제 우리가 죽는 순간이 되겠죠. 죽음 다음에는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그래서 부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죠. 일체계고, 이 세상 모든 거는 다 고통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자체가 다 고통의 연속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이제 정신과 의사로서 이렇게 지내면서 느끼는 거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인생은, 고통을 겪게 되어 있는 학교예요. 마음 공부한 학교이기 때문에 마음 공부를 하려면 고통을 받지 않으면 마음 공부를 사람들이 안 합니다. 고통을 겪게 되면 고통을 통해서 고통이 왜 일어나는지, 이 고통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통이 재발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하고 고민하고 노력하게 만들거든요, 고통은. 그런데 또 신기한 건 뭐냐면 제가 치료하고 저 자신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그 고통의 본질을 어떤 반복되는 고통의 의미를 깨닫고 그 본질을 깨닫게 된 경우에는 그 고통은 다시는 반복되지 않더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공부하는 이유도 그 고통의 본질을 깨달으려고 하는 거죠. 고통의 본질을 깨닫게 되면 내가 이래서 이랬었구나. 이래서 이랬고 이래서 이랬다라는 논리적인 고리가 파노라마처럼 다 연결이 되면서 그 고통 전체를 이해하게 되면 그 고통을 유발하는 일 자체가 안 생기게 돼요. 그 다음에는. 그래서 그와 유사한 문제는 다시는 우리 인생 사는 동안에는 고통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이야기를 환자분한테 가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은 참 고통의 연속인데 당신이 지금까지 당신 자리에서 죽지 않고 지금 잘 살고 계신 것만으로도 당신은 굉장히 훌륭한 분이다. 왜냐하면 세상 살기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나 그 이야기는 합니다. 세상 살기 힘들다. 나도 힘들고 대통령도 힘들고 재벌도 힘들고 다 힘들다는 거죠. 이게 인생의 본질이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게 본질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날 수는 없어요. 아무도. 우리 아까 제가 일부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가요?
삶은 문제 해결의 연속이다. 칼 포퍼가 그 이야기를 했죠. 삶은 문제 해결의 연속이다.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자기와 관련된 문제를 겪고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고통을 겪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고통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의 마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리고 마침내 꽃을 피우는 인생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고통을 감내하는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사람마다 네. 이 내성이 다르거든요. 네. 병에 대해서도 이렇게 네. 이 항체가 다르듯이 네.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이렇게 무너져 버리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게 이제 그래서 제가 그 20대까지는 에고를 강화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자아. 네. 그러니까 자아를 자기가 자기 자신을 미워하면 에고를 약화시키는 거거든요. 예.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고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이렇게 되면 에고가 약화돼요. 자아가 약해져요. 그러면 외부에서 충격이 왔을 때 버티는 힘이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마음 공부하는 학교인 인생은 쉽지 않고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 공부하는 학교를 다니려면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절대 긍정, 절대 사랑이 필요하다. 절대 긍정과 절대 사랑이 없으면 이 험난한 세상을 버텨나갈 힘이 없고 배울 수 있는 상황을 견뎌내지도 못한다. 그래서 아이들을 키울 때 그 아이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아낄 수 있게 키워야 된다. 아이들의 자존감을 항상 올려줘야 된다. 아이들을 인격체로 대우하고 아이들을 나의 내가 목표로 하는 거에 그 도구로 삼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기 위한 도구로 삼지 마시고 아이가 아이로 제대로 클 수 있게 아이가 잘하는 일을 칭찬해주고 이렇게 해서 아이 스스로 자기에 대한 자존감을 가질 수 있도록 키워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야만 이 죽는 순간까지 겪게 되는 어려움들에 좌절하지 않고 자기 나름의 꽃을 피울 수가 있게 됩니다. 예, 참 오늘 이 고통을 이기는 법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 학교의 도덕 시간에 배우나 마나 기억도 안 나는 도덕을 가르칠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이런 것을 대학교까지 예. 좀 가르치면 그래도 이 사람들이 예. 젊었을 때 자아를 형성하고 세상에 부딪히는 법을 이렇게 배우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았겠냐. 근데 뭐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뭐 한갑이고 뭐 이런 사람들이 이런 걸 배우니까 이제 이 좀 허망하기도 합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공부해야 돼요. 예. 제가 말씀드렸죠. 공부 안 하면 10대 때의 삶과 70대의 삶이 똑같아요. 예. 하나도 발전이 없이. 전 다른 건 몰라도 확실히 10대 때나 20대보다는 지금 책을 훨씬 많이 읽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때는 참 대기 책 공부하기 싫더만 나이 드니까 눈도 침침한데 책을 좋아해가 이것도 좀 거꾸로 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주말 편안하게 보내시고요. 오늘 이 마음 공부가 좀 많이 되시기를 빕니다. 자, 감사합니다.